자, 이번 시간에 10장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2회 시험 문제에서는 10장에서 출제된 문제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욕구조사는 2교시의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요. 평가조사하고 관련돼서는 3교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조사론에서 욕구조사, 평가조사 안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2교시에 욕구조사 나오겠구나. 3교시에 평가조사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론 파트에서 이 부분을 조금 부실하게 하시더라도 2교시, 3교시 공부하실 때 다시 또 이 내용을 만나서 보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6페이지 출제 영역 보시면은요, 평가조사는 7년 동안 진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얘는 주로 그러니까 행정론에서 나오는데 진짜 어쩌다가 조사론에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욕구조사는 7년 동안 4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사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욕구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구조사에서는 대표적인 욕구조사 방법을 다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조사에서는 평가조사의 방법을 나누기 전에 평가를 잘못했다라는 건 어떤 걸까?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 다음에 평가의 방법 이런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 우리 욕구조사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욕구조사 방법은 이렇게 9가지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역복지론 공부하시면 6장 있잖아요. 6장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영주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지역복지론 강의 제6강에서 13분 17조 지점부터 30분 지점까지 대략 17분 동안 요 내용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이 저보다는 문영주 선생님 스타일이 더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그쪽으로 가셔서 그 내용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욕구조사의 다양한 방법들 중에 첫 번째,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내지는 공청회 내지는 지역사회 포럼. 사실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 날 한 자리에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며칠 날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재개발 사업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듣고자 하오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라 라고 공고를 하고 참석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공개토론회 내지는 공청회 내지는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역사회 포럼하고 이 공청회 내지는 공개토론회를 조금 그래도 구분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더 구조화된 접근을 취하는 건 공청회보다는 좀 더 포럼이다. 이런 얘기를 168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지역사회 포럼은 지역사회 주민 모두 또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이나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공청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 구조화된 그런 틀을 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공청회는 주로 정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 초점을 두고 참가에 제한이 없이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요걸 이제 공청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조사론에서는 사실 얘네들의 구조화 정도의 차이, 이것까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는 묻지 않고 있고요. 그냥 대략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날 한시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장점에서 두 번째, 비용과 시간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 전체 주민들의 욕구를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은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고 특정 이익 집단으로 편향이 된 욕구가 수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예요. 설명을 보시면 특정 지역사회의 조건이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 즉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표집 방법으로 얘기하면 의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는요, 서비스를 제공 혹은 공급하는 예를 들어 복지관의 실무자라든지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 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조사도 일종의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의 틀 안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뭐가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예인 거고요. 그러니까 꼭 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조사하겠다. 이러면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설문조사는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해요. 일단 대규모 모집단에 대해서 표본을 선정해서 이렇게 표본을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서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서베이 조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요,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욕구를 수렴할 수 있고요. 욕구를 갖는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설문지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서비스들 중에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우선순위대로 체크해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요. 당사자의 욕구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수요자, 공급자들이 아니라 수요자, 실제 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조사할 때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9장에서 2차 자료 분석 얘기했습니다. 내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이건 1차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라면 2차 자료는 기존에 있던 다른 자료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다른 자료하고 관련해서 사회지표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통계청에서 다양한 사회지표들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분석을 하면 지역 간의 욕구 차이라든지 지역 간의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이나 사업 시행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사회지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의 다양한 행정자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관의 연간 서비스들 신청자의 수라든지 대기 인원의 수라든지 항상 정원에 미달되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기관 행정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항상 정원이 빨리빨리 차버리고 대기자가 긴 건 욕구가 큰 거고 그 다음에 계속 미달이 되는 건 욕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2차 자료를 분석을 해서 욕구 조사를 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목록을 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어떤 서비스가 있고 요거에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각 서비스들의 이용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역사회의 서비스 자원 목록 조사 내지는 지역 자원 조사, 재고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70페이지 해당되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자원의 정도를 사정하는 방법이고요. 어떤 자원이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다른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나타난 욕구와 비교를 해서 그러면 이런 욕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런 서비스가 이만큼 있고 이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니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서비스 자원들이
충분할까? 혹은 조금 더 충당이 되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서비스 자원 목록은 욕구 자체를 겨냥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서비스 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만을 나타냅니다. 즉 뭐냐면 욕구에 대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고 어떤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사실 델파이 방법하고 초점 집단 조사예요. 주로 얘네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델파이 하면은 4개의 키워드를 떠올리세요. 일단 전문가, 그 다음에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우편 설문을 한다. 언제까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누구의 합의? 전문가들의 합의. 자, 그래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자,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참여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모이면 얼굴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고요.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죠? 우편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편 설문을 해서 예를 들자면 3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30명의 1차 우편 설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연구자가 혹은 조정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요거를 분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아웃라이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너무 동떨어진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건 쳐내버리고 조금 더 합의 가능한 선에서 추려서 이걸 가지고 다시 2차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조사에서는 요렇게 수렴이 됐습니다. 다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2차 조사 결과가 다시 수렴이 될 거고요. 다시 또 여기에서 소수 의견들은 제끼고 다시 조금 더 추려진 의견을 가지고 또 3차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편 설문을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진짜 합의 지점, 딱 추려지는 합의되는 지점이 추려질 때까지예요. 그걸 합의할 때까지 혹은 의견의 일치에 이를 때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델파이 조사는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일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익명 처리된 설문조사를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집단협의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는 조사 방법이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사이에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지 않고요. 응답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고 서로 익명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은요. 저 사람이 막 목소리가 커요.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가서 맞아요. 동조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선 되게 탑으로 알려진 진짜 고수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막 후광이 비치면서 다들 맞아요. 아멘. 요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면 회의와 같은 상호작용이나 즉각적인 완료를 통제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집단적 통계 분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의 첫 번째 땡 보시면 대면적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광 효과. 특정 인물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후광 효과라든지 목소리 큰 사람 따라서 막 그렇죠 이렇게 가는 편승 효과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이 이제 최대한 그런 효과들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땡땡땡땡 네 번째 땡을 보면 반복되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이 수정될 수도 있겠죠. 나는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1차 조사에서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2차 조사를 하다 보니 내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굉장히 소수 의견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의견들도 나왔네. 생각해보니 그게 더 중요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점을 보셔야 될 텐데요. 단점은 반복되는 설문조사로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얘는 우리 아까 설문 서베이 조사 있잖아요. 서베이 조사는 수요자 중심의 욕구 조사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델파이는 수요자, 욕구의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게 필요해, 욕구, 니드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해요 라고 전문가가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욕구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점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1차 조사 결과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제끼고 이게 쭉 추려서 2차 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에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정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정자 생각에 이건 너무 아웃라이어다라고 그 사람이 판단해서 이걸 제끼게 되는데요. 자, 이 조정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개입되어서 조정자의 주관이 설문의 배포라든지 정리하고 요약하는 과정에 작용을 하면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혹은 어떻게 보면 조정자의 편향에 의해서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자꾸 우도돼서 합의가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는 조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델파이예요. 자, 그래서 델파이는 4가지 전문가, 익명, 반복 설문, 그리고 합의에 이를 때까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가 있고요. 명목 집단 조사 혹은 명목 집단 기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초점 집단 기법이라고 해도 되고요. 초점 집단 인터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집단은 집단이에요. 근데 초점 집단 조사는요, 집단의 역동을 활용해 욕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즉, 집단에 모인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활하게 토의도 하고 상호작용도 하면서 그래요? 듣고 보니 그러네. 이런 건 어때요? 맞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역동 속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욕구를 수렴해 나가는,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을 초점 집단 인터뷰, 초점 집단 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명목 집단 조사, 명목 집단 기법은 한 자리에 모이긴 해요. 근데 이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의견만 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72페이지 하단의 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빨리 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그 집단 성원이 예를 들어 A부터 E까지가 있을 때 각자 자기 생각에 가장 우선되는 게 어떤 문제인지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는 거예요. 혹은 이걸 적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행자가 1차 조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해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 소수 의견이 있으면 제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걸로 이런 것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또 뭐가 더 우선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달라. 그래서 명목 집단 조사 기법은 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서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71페이지 초점 집단 조사 설명 읽어보시면 어떤 문제나 관심 또는 욕구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원활한 토론과 상호 의견 교환 속에서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장점을 보시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하고 집단 역동성을 활용해 정확한 욕구를 사정할 수 있다. 혹은 집단 역학에 관한 것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16회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욕구조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을 초점 집단으로 구성해 의견을 구하는 방법으로 초점 집단 조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내용 타당도는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타당도를 확인하는 3가지 방법, 내기구, 그쵸? 기억나시죠? 내기계. 그래서 내용, 기준, 개념, 혹은 내용, 기준, 그리고 구성체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내용은 전문가가 척도의 내용을 보면서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의 속성을 골고루 지표들이 잘 반영했는지를 평가해주는 방식을 이걸 내용 타당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 타당도를 한 명의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수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로 척도를 보내고 이제 뭐 받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검토해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초점 집단 조사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내용을 같이 검토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단점은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의 대표성이나 작은 표본수로 인해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초점 집단 조사는요, 소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요. 왜냐하면 너무 다수가 되면 이 원활한 토론과 상호작용이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은 뭐 15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게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수렴한 욕구가 전체의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가, 즉 일반화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초점 집단은 어쨌거나 이 그 집단의 운영을 끌고 가는 조정자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조정자, 즉 진행자의 주관의 개입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델파이와 마찬가지로 편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2페이지 명목 집단 조사 보시면 해결해야 하는 욕구나 문제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형성 조장하기 위해 사용된 기법으로 토론과 타의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초점 집단 조사와 달리 상황 간 토의나 상호작용 없이 각자 자기 의견과 우선순위를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욕구 순위에 관한 합의와 과정이 반복 시행을 거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집단조사법, 이게 16회 2018년도 시험 문제에서 진짜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얘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그 문제 틀리고 다른 문제를 맞으시면 됩니다. 진짜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도 내용을 보시면 목적에 보면 집단이 이제 욕구조사라든지 조사 과정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에 집단 자체의 역동을 내가 이해하고 싶어,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고요. 집단을 통해 내가 어떤 의견이나 욕구를 도출하고 싶어,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델파이 기법, 초점 집단 조사, 명목 집단 조사는 집단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집단을 통해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집단 자체의 역동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집단 자체의 역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집단을 분석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방법에는 소시오메트리,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는 우리가 앞에서 그 척도 유형들 있잖아요. 리커트, 거트만, 서스톤, 의미분화 이런 거 얘기할 때 맨 마지막에 소시오메트리가 있지만 얘는 주설론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실천 기술론에서 사정도구 관련해서는, 평가나 사정하고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언급된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역동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관계가 좋고 뭐 이렇게 소원하고 갈등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내 개인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집단의 구조 내지는 집단의 역동,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에는 소시오그램, 이건 그림을 통해서 도식화하는 방법인 거고요. 소시오메트리는 이걸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분석은 소시오메트리에서 발전한 방법으로 두 개는 거의 같은 급으로 이해가 돼요. 이것도 역시 네트워크를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우리가 연결망이라고도 번역을 해서 얘를 연결망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얘와 얘, 그리고 얘와 얘,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자, 그래서 땡땡땡 세 번째를 보면 네트워크 자료는 속성형 변수, 성별의 속성 남자, 여자, 종교의 속성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걸 분석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변수예요. 거래, 의사소통, 연결, 갈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화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속성형 변수가 아니라 관계형 변수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16회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평가조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평가조사는 174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얘기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요. 이 프로그램을 하면, 이 개입을 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혹은 클라이언트의
표적 행동 이런 게 변화할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는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가 되고 클라이언트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문제나 행동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속 변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평가를 하기 위해선 질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걸 양적 평가라 질적인 걸 수집해서 분석하는 건 질적 평가라고도 하고요. 얘를 정성적 평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수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양적 평가 내지는 정량적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조사 설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실험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유사 실험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원시 실험 설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동이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해서 효과성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순히 결과로서의 효과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가? 그럼 이 비용으로 이 정도의 효과가 과연 정당한가? 이런 거를 따지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입과 그리고 산출이나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정도를 따지는 걸 우리가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효과성도 평가할 수 있지만 효율성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프로그램을 평가한다라는 건 프로그램이 실제 문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원인, 결과, 인과관계를 분석하겠다는 건데요. 인과관계 분석에 우리 3대 요건에서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통제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뭘 통제해야 되죠? 종속 변수인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외에 독립 변수 이외의 변수들 뭐죠? 외생 변수예요. 다양한 외생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당연히 외생 변수들을 통제해야 합니다. 즉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평가를 할 때에는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목적으로 효율성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살아남았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서 존폐가 갈리게 되는 경우 어떤 입장은 이게 계속 살아남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고 어떤 입장은 이 프로그램 효율성 떨어지면 없애야지 라고 결정을 하고 싶은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이런 입장의 차이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과학적 객관성을 지켜야 하며 정치적인 관점이나 평가 의뢰기관의 요구에 따라 입맛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오류하고 관련해서는요 아주 오래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요즘은 이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제가 이거를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가 우리 시험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딱 중요한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의 오류, 이 프로그램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의 프로그램은요, 어떤 소비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무엇을 변화시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무언가를 바꾸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 그러면 취업률이 증가할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요. 열심히 실행을 해요. 뭐를?
프로그램을 열심히 실행을 해서 드디어 우리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막 고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실행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근로의욕도 뿜뿜뿜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취업률이 증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예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취업률이 증가할 거라고 믿었는데 실제 노인 취업률은 노인 개개인의 근로 의욕이 떨어져서 취업률이 낮은 게 아니고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지는 막 높아져도 사실 일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취업률은 잘 높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변수의 유형을 얘기할 때요. 얘를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매개변수라고 얘기하고, 얘를 종속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실행 오류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이걸 실행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근로의욕 자체도 고취시키지 못한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 참여한 사람들도 변화시키지 못했으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열심히 실행을 해서 실제로 우리 참여자들을 막 변화를 시켰는데도 근데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 즉 이론적인 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취업률이 낮은 건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이 낮아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여주면 그러면 취업률도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 둘은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취업률이 높고 낮은 건 어르신 개개인의 의욕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 자체 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줘야 취업률이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4페이지의 이론 오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지만, 즉 매개 변수를 변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성과 지표는 변화하지 않는 문제는 이론적 문제의 오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행 오류는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매개 변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한 문제는 실행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의 종류인데요. 평가의 종류하고 관련된 문제는 조사론에서 잘 안 나오고 행정론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평가의 목적을 기준으로 나누면은요. 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이쁘게 형성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프로그램 다 끝나기 전에요.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좀 더 잘 진행되고 굴러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걸 형성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해야 되고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형성평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원래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된 시점에서 적절한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이 잘 투입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이 적절히 선정이 되어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규정에 맞게 윤리적인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애초에 참여했던 성원들이 중도 이탈 많이 안 나고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중간에 점검을 해서 만약에 중도 이탈이 많았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을 해서 프로그램이 좀 더 잘 굴러가도록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목적을 갖는 걸 형성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총괄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행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이 프로그램이 되게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이 프로그램이 투입된 비용은 많은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만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예 없애기는 그렇고 좀 축소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혹은 좀 더
확대하자라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그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는지를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는 게 목적인 걸 총괄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총괄평가의 두 번째 땡 보면 프로그램의 표적 집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 참여한 분들의 변화의 정도 있잖아요. 이게 참여자들의 변화의 정도 혹은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 대상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거, 이건 효과성 평가예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효과성이고요. 그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달성이 된 건지, 그러니까 투입 대비 효과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효율성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괄 평가를 할 때에는 효과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효율성도 따진다 해서 효과성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효율성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는가,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효율성 평가는 투입 대비 산출 혹은 투입 대비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걸 효율성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가를 할 때는요, 양적인 자료, 질적인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둘 다 가능하지요. 그래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해 평가하면 양적인 평가, 얘를 정량적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평가하는 것, 즉 사람들이 인터뷰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 이런 건 질적 평가 내지는 정성적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의 평가의 시점에 따라서 적합성 평가와 메타 평가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적합성 평가는 나온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타 평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메타 이밸류에이션, 메타 평가는요,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해요. 평가를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기관의 실무자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기관장인 내가 그럼 평가 보고서 좀 가지고 와보세요 해서 담당자가 프로그램 평가를 잘했는지, 케이스 수는 적절한지, 측정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전체적인 평가 설계는 적정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잖아요. 평가를 잘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메타 평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성 평가. 아까 우리가 총괄 평가를 할 때는 효과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평가해야 되는데, 이때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투입 대비 산출 혹은 투입 대비 성과 혹은 투입 대비 효과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성과에 이 정도 투입이 적절해? 이런 걸 평가하는 게 효율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투입은요, 얼마에 예산해갖고 화폐 가치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 산출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과의 단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자립자활 프로그램이라면 몇 명을 자립시켰나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수익 창출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얼마의 성과를, 그러니까 얼마의 수익을 산출했는가 이런 게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혹은 시간이 단위인 경우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과의 단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효율성을 비교하려고 하면 단위가 일치하지 않아서 비교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투입하는 것은 화폐 단위로 공통이므로 산출과 성과나 효과도 얘도 화폐 단위로 표시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명이 자립했어요. 혹은 10명이 취업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취업에 성공한 거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라는 것을 얼마, 돈,
금액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러면 1,000원을 넣고 2,000원의 성과를 냈네. 효과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화폐 기준으로 성과 단위를 다 이게 맞춰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도 그럼 여기는 얼마 넣고 얼마의 가치를 산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효율성이 더 큰 건 어느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비교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양쪽 편을 동일 가치로 맞춰놓고 비교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동일 가치는 주로 화폐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비용 효과 분석은요, 그렇게 맞추지 않는 방식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였는데 10명이 자립자활에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라면 여기는 10명, 여기는 1,000만 원 해서 단위가 여기가 화폐 가치로 치환이 안 된 상태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그러면 한 명당 평균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비용 효과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나요. 올해 시험에서는 여기서 나온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OX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OX로 바로 넘어가시기 전에요. 제가 PPT에 실지 않았던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 176페이지에 프로그램 평가 대상에 따라서 특정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을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관을 평가할 때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뭐 등등등까지를 포함해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는 기관 내의 사람이 기관 내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기관 외부에서 그 기관에 와서 그 기관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기관 사정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내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협조를 끌어내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중립성을 지키는 건 외부에서 올 때가 더 용이하다라는 거. 이런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X 180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욕구조사 관련해서요. 지역사회 포럼, 공청회, 공개토론회 비슷합니다. 한날 한시에 다 모여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여예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옳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표집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나 필요로 하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욕구 사정에 적합하다. 이 말은 맞는 거고 수요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건 델파이. 이건 전문가를 조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를 조사하는 서비스 제공자 서베이. 그 다음에 또 주요 정보 제공자 있잖아요. 이런 조사들은 수요자 중심의 욕구조사가 아니라 좀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의 단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그 이슈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는 사람들이 주로 와서 아무래도 목소리 큰 사람들 쪽으로 욕구가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익 집단의 영향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전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욕구를 수렴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초점 집단 조사는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익명일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상호작용을 하는데 익명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명목 집단 조사는요. 함께 모이기는 하지만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지 않고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건 명목이 아니라 초점 집단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은 일반인이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복적인 어떤 그 설문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6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요. 연구자의 개입에 의해서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게 단점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지역자원 재고조사는
지역사회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그런 자원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지표조사는 대표적인 2차 자료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쉽다? 예를 들어 통계청에서 매년 전체 국민들에 대한 이런저런 데이터를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동안 같은 이슈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장기적인 변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9번은 맞는 얘기고요. 델파이 조사는요. 익명성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틀리는 얘기고요. 델파이 조사 키워드는 전문가 익명성 보장, 그리고 우편 설문 반복, 합의에 이를 때까지 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점 집단 조사는요. 한 12명이나 15명, 많아도 15명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서 요구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바로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료 수집인 거고,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2차 자료 분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는 사회지표 분석하고 행정자료 분석이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은요. 대면 아닙니다. 서로 몰라요. 한자리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고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것은 초점 집단 조사입니다. 델파이 기법에서는 연구자가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패널의 의견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초점 집단 조사도 그렇고요. 델파이 기법도 그렇고요. 연구자라고도 하고 혹은 조정자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의 주관이나 편향적인 개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조사 보시면은요, 평가연구에서는 목표 달성에 대한 해석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이익에 더 부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가 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야지만 그 다음 저 기관에서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기관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처럼 내고 싶은 이런 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총괄평가의 경우도 이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클라이언트들과 이 프로그램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관의 입장, 이런 것들이 평가를 둘러싸고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4번은 맞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성과를 동일 가치 기준으로 딱 맞춰놓고 평가하는 건 비용 효과일까요? 비용 편익일까요?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때 동일 가치는 화폐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평가자와 비교해서 기관 내부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우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외부자보다는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요,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 참여자들의 문제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라 해서 이때 프로그램은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프로그램 평가 연구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관점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나왔던 요거 14번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그렇죠?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평가 연구에서는 질적인 방법도 양적인 방법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프로그램과 실제로 참여자들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을 할 때는 언제나 통제를 해야 돼요. 뭘 통제? 외생 변수를 고려해서 걔를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도 다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우리 10장 마쳤어요.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11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